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된 이슈가 상당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가 올해 7월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3조 원 규모로 발생을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월에 6,489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6월에 3,366억 원에서 7월에 4,227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전체 보증사고 액수는 3조 8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2,637억 원보다 36% 많은 수준인데요. 이는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보증 물건 자체가 많아서 보증사고가 덩달아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빌라 전세 가격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22년 7월이고 가격이 고점을 찍을 당시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속속 도래하다 보니 사고액도 덩달아 늘었다는 설명이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때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자체가 가능할 경우 주거도 가능하고 대출이 더 나오긴 하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주차장 확보나 복도폭, 출입구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분양받았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을 진행하고 생수를 판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요, 이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과 또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장 점검과 또 기획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점검 대상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서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서울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위법 의심 거래들에 대한 이 정밀한 기획 조사에도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 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금년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지하거나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를 의심하는 사례라던가 단기간 다외 매수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혹은 이중 대출,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주요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사례를 위주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부터 영상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매수인인 언니가 매도인인 동생에게 가족 소유 아파트를 판매한 후 동생이 언니에게 거래 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이 자매 간의 부동산 직거래 사례인데요. 변호사님,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게 의심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건인데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로서 매도인인 동생과 매수인 언니가 12억의 주택을 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을 해서 계약을 마쳤으나 이후 매도인은 4,500만 원을 출금해서 매수자에게 반환하였음이 확인이 되어서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거나 확대 신고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거죠, 변호사님? 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례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A씨가 직접 중개 행위를 통해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사례입니다. 자, 변호사님, 공인중개사 본인과 이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게 직접 거래를 의미하는 건데 직접 거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는 공동 매수인 3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었고 본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부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이고요. 네.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중개 의뢰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관해 법이 특별히 보호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해서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 있는데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 배우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보이면 이런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직접 거래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판례의 영역으로 사실 배우자는 확실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직계 좀비속이나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판례의 태도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 선이. 자,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시잖아요. 앞서 나왔던 이런 부동산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례들도 지인들이나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직접 의뢰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가요? 예,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은 매매 계약을 신고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매도인이나 매수인 그 상대방 측 사정을 좀 봐줘서 일부를 이제 현금 거래를 하거나 그쪽에서 이제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업계약서를 잠깐 써달라 이렇게 해서 편의라고 생각을 하고 호의를 베푼 것이 나중에 신고를 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르다고 구청에서 소명을 하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먼저 보여주시죠. A법인 대표의 자녀인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대출을 활용해 본인 자금 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뜻 봐서는 이 A법인 대표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자, 이번 사례 어떤 점이 정확히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번 사례의 문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매도인인 법인이 매수인의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이고 매수인은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약 14억을 승계를 했고 매도인의 13억 규모의 기업 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한 거래가 됐는데요. 네. 실제로 매수인은 자기 자금 없이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돼서 실제로 아버지가 딸에게 편법 증여를 하려는 사례가 아니었나 의심이 돼서 이제 국세청에 통보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편법 증여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려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면서 부과된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증여세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증여세 자체에 대해서 이를 탈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가산세가 어마무시하게 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례도요. 편법 증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친과 자녀가 공동 매수인으로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자녀인 A씨는 부친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해 충당한 사례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좀 유사하게 보이긴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는 앞선 사례와 달리 공동 매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 매수인이 모녀 관계로서 약 2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수하였고, 모친은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매수 자금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가 부담하는 매수 대금에 대한 건데, 네. 자녀가 1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자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고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조달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돼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을 통한 편법 증여 혹은 부친의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건이에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는 특정 금원 이외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서 매달 자식이 부모에게 이자를 갚는 형식을 취해야 국세청에서 이제 주시를 하지를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조달받으면서 법인의 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의 딸에게, 즉 제3자에게 차용을 해줬는지 그 절차적인 적법성이 문제가 돼서 통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이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들은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보를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무조건 전문가한테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생각보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시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이 수억 원대의 거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용증을 공증받고 매달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편법 증여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만약에 편법 증여라는 게 밝혀질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돼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출혈이 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법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켜야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불법 행위들, 내 이익을 위한 이 작은 거래 하나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